언젠가 언니가 웨딩드레스를 상자에 넣지 않고 요하네스버그행 비행기에 오를 줄은 몰랐어요. 그땐 그냥 출장 가는 줄 알았죠. 그런데 남아프리카에 비 내리는 한밤중 배를 감싸 안은 채 웃다가도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을 때 알았어요. 언니는 지금 다른 삶을 시작한 거라는 걸요. 사랑과 아픔이 뒤엉킨 그곳, 한국의 열정과 아프리카의 열기가 만나는 곳에서 운명을 걸고 사랑하려는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매일 찾아오시면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언니 서하나는 얼핏 보기엔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사는 사람 같아요. 연세대 우등 졸업에 3가지 외국어 능통, 국제구호기구에서 일하며 홍대 인근 매포 동네 예쁜 카페에서 로파이 플레이리스트와 와플 향을 즐길 줄 아는 전형적인 서울의 언니였죠. 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자랑할 때 항상 반짝이는 눈빛으로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 하셨을 정도로요. 하지만 7살 어린 남동생인 저만 알죠. 언니가 모든 게 완벽해 보이기 전부터 균열이 시작됐다는 걸요. 대학교 2학년이던 어느 저녁, 언니가 프로젝트 회의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현관 옆 거울 앞에 한참 서 있더니 화장기 없이 뒤틀린 머리, 거친 입술, 그리고 텅 빈 눈빛이 저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괜찮아? 하고 물었더니 언니는 고개만 살짝 저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런데 그 웃음은 그동안 본 적 없던 웃음이었어요. 마치 더 이상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듯 한숨 돌리는 표정이었죠. 그때 언니는 결혼 준비 한창이었어요. 약혼자 박도현은 한 국회의원의 외동아들이자 대기업 홍보실장이었고 얼굴도 훤칠하고 언니와 같은 학교 동기였어요. 집안은 물론 언니의 배경과 품성 모두 마음에 들어 했고 어머니는 우리 딸 같은 며느리가 어디 있겠니라며 누구보다 기뻐했죠. 그런데 약혼식 2주 전 언니가 사라졌어요. 문자도 전화도 그대로였지만 속마음은 완전히 빠져나간 채였죠. 어느 날 집에 들어와 보니 웨딩드레스를 접어 상자에 넣고 사직서와 요하네스버그행 항공권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눈은 충혈됐지만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으며 언니는 담담히 말했죠. 언니 잠시 떠날게. 엄마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아줘. 왜 그런지는 묻지 못했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집안은 갑자기 이른 겨울처럼 싸늘해졌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완벽해 보이던 약혼자는 언니가 성교육, 인도적 캠페인에 온 힘을 쏟을 때 개인 비서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걸요. 들통난 뒤엔 집안에서 소문이 나지 않도록 언니에게 입을 다물라 압박했다더군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테지만 언니는 달랐어요. 열악한 농촌 지역 아이들을 위해 새벽까지 보고서를 쓰고 피해의 학생 권리를 지키려고 간부와 맞서 싸우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배신은 마지막 인내심마저 무너뜨리는 결정타였죠. 언니가 회사에 남긴 이메일이 아직도 기억나요. 제 스스로 받은 상처에 정직하지 않으면서 인도적 일을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프리카는 한국 소녀가 처음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기엔 험난한 땅이었어요. 파리나 밴쿠버가 아닌 요하네스버그를 택한 이유는 감추기에 충분히 멀고 현실을 잊지 않기에 충분히 가깝다. 고 언니가 말했죠. 언니가 도착한 날 카카오톡으로 사진 한 장이 왔어요. 붉은 흙길 양옆으로 잡목이 우거지고 맨발로 뛰어노는 아이들 사이에 흰 티셔츠와 너털웃음이 선명한 언니가 서 있더군요. 도시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그 소박함이 언니를 더 생기 있게 보이게 했어요. 언니가 머무는 자원봉사자 숙소는 벽돌 그대로의 집, 에어컨도 없고 밤이면 풀벌레 소리와 가끔 쥐가 지나가는 소리밖에 없는 곳이었죠.
언니가 처음엔 당황했는데 며칠 지나니 별로 필요한 게 없더라 라고 말할 정도였으니요. 언니의 일과는 도시 변두리로 트럭을 타고 이동해 젊은 여성들의 생식 건강 캠페인을 돕는 거였어요. 더 이상 줌 회의나 이메일 걱정은 없었고 사무실 커피 캡슐 대신 현장에서 직접 자료를 나눠주고 고민을 들어주며 기록을 남겼죠. 언니가 자주 언급하던 현지 코디네이터는 말릭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듬직한 체격에 호수처럼 고요한 눈빛을 가졌다고요. 모래에 미끄러져 넘어질 때 한 번도 안 잡아주고 손만 내밀던 사람이라며 그 손길이 지금까지 느껴본 어떤 위로보다 든든했다고 전했어요. 말릭 이야기가 나오면 언니 눈빛이 조금씩 반짝였어요. 열정적이진 않아도 차분한 평온이 느껴진다 했죠. 마치 오래전부터 있어야 할 자리에 처음으로 제대로 자리 잡은 사람 같다고요. 어느 날 밤 언니가 보낸 또 다른 사진에는 현관 계단에 맨발로 앉아 숯불에 옥수수를 굽는 말릭 옆에 앉아있는 모습이었어요. 전혀 낭만적이지 않은 장면이었지만 언니 눈에는 자유라는 단어가 빛나고 있었죠. 언니는 그동안 누군가 그려놓은 틀 안에서 살았어. 이제 그 틀을 직접 그려 나가고 있어. 서툴고 떨려도 그건 언니만의 삶을 위한 첫걸음이니까. 하나는 원래 말이 많지 않은 타입이지만 말릭의 이름만 나오면 눈빛이 반짝이며 믿음이 묻어났다. 처음에는 둘 다 업무 얘기만 주고받았다. 아침이면 하나는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반짝거리는 아연 지붕 아래 모여 앉아 햇빛이 작은 틈 사이로 스며들어 스와힐리어 자료가 인쇄된 종이에 비쳤다. 그 옆에서 말릭은 볼펜을 들고 조용히 또박또박 메모를 하며 구두점 하나하나를 꼼꼼히 다듬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하나를 바라보며 혹시라도 놓친 지시가 없는지 확인하듯 눈길을 건넸다. 그가 진흙빛 폴로 셔츠와 은은하게 바랜 무릎 길이 청바지를 입고도 발걸음은 한결같이 느긋했다. 요하네스버그의 자결하는 햇볕 아래서조차 말릭은 성급히 서두르지 않았다. 어느 날 하나가 떨어진 펜을 줍기 위해 허리를 숙였을 때 허리 아래 묻은 붉은 흙을 보았지만 말릭은 손을 내밀지 않고 얇은 손수건을 천천히 하나의 뺨 위에 올렸다. 그의 손바닥은 마치 막 지은 따끈한 밥처럼 따뜻했다. 그 작은 배려에 하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수줍게 미소 지었고 보른 가을의 벚꽃처럼 살짝 물들었다. 오후가 되면 건강검진지를 나눠준 뒤 하나와 말릭은 키 큰 유칼립투스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낡은 녹음기로 들려오는 작은 펭귄 소리에 귀 기울였다. 하나는 얇은 몰스킨 노트에 손을 올려 표시해둔 페이지를 펼쳤다. 믿음이란 누군가 당신 마음에 상처를 보면서도 머물기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말릭은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부드럽고 차분한 눈빛으로 하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성냥갑을 꺼내 작은 초에 불을 붙여 거친 나무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하나에게 그 장면은 의식 같았다. 공식 절차도 누군가의 주의 깊은 시선도 필요 없었다. 오직 한국인 여자 하나와 아프리카인 남자 하나, 두 사람이 붉은 흙의 사막 한가운데서 서로에게서 따뜻함을 찾고 있었다. 어스름이 깔리면 하나는 기숙사 방으로 걸어갔다. 숨결에 섞인 건 말릭이 빌려준 작은 숯불 밥솥 연기였다. 그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낡은 지붕을 올려다보았다. 반짝이진 않지만 멀리서 반짝이는 별빛을 보며 서울의 밤하늘을 떠올렸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서울 소녀였던 삶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 남아프리카라는 낯선 땅에 뛰어든 용기를 스스로에게 고마워했다. 일이 쌓일수록 둘의 관계도 깊어졌다. 하나는 어느 날 길거리 음식인 매콤한 꼬치구이를 먹다 속이 살짝 아파 국소 의료소로 우뚝 걸어갔다.
한 걸음씩 비틀거리던 그녀 뒤로 말릭이 나타나 어깨에 손을 얹고는 살짝 웃으며 그녀를 의자에 부축했다. 그리고 작은 쑥 주머니를 꺼내 허리에 올려준 뒤 따뜻한 수건으로 이마를 살살 닦아주었다. 하나는 쑥스러워서 의사도 아닌데 왜? 라며 묻자 말릭은 부드럽게 대답했다.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 짧은 말 한마디가 하나의 마음속에서 은은한 종소리처럼 울려 퍼졌다. 업무 외에도 둘은 서로에게 사소한 일상을 털어놓았다. 흐릿한 노란빛 전구 아래에서 하나는 서울 마포구 주말 가족 식사 이야기를 전했다. 짭조름한 김치, 따끈한 갈비죽,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아리랑의 잔잔한 멜로디까지. 말릭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고 곧 어릴 적 소웨토 빈민가에서 깡통으로 만든 냄비로 밥을 짓던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우리 엄마가 늘 그러셨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진흙 속에서도 보석을 찾아야 한다고. 하나는 그 이야기에 눈물이 맺혔다. 슬퍼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이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똑같이 느껴졌기에. 날이 갈수록 하나는 더 이상 부끄러운 서울 여자처럼 굴지 않았다. 자원봉사팀이 만든 모래 수영장에서 미끄러져도 환하게 웃었고 발음이 서투른 스와힐리어 때문에 현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아도 웃어넘겼다. 말릭이 급히 대피 중에 그녀의 노트를 잃어버렸을 때 잠시 화났다가 곧 말릭이 구겨진 종이 모서리에 잉크 얼룩이 남은 그 노트를 찾아내 작은 메모를 남겼을 때는 다시 웃을 수 있었다. 찢어진 상처도 인내와 사랑이 있다면 다시 꿰맬 수 있잖아. 내가 받은 사진에는 하나와 말릭이 저 멀리 산등성이에 서서 주황빛 노을을 바라보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하나는 올리브색 바람막이를 입고 말릭의 허리에 팔을 둘러 머리를 기댄 채 말없는 언어로 서로의 온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언제가 정해진 길이 있다면 때로는 옆길로 돌아가야 진짜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법이야. 며칠 후 은백양나무 아래에서 보냈던 그날 저녁이 지나고 사막 같은 벌판 위로 어둠이 깔린 어느 밤이었어. 느닷없이 언니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어. 화면 속에는 칠이 벗겨진 달빛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판넬 집에서 언니 서하나가 나타났지. 희미한 불빛이 언니 얼굴을 더 날카롭게 드리웠고 그녀는 손을 배 위에 얹고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살짝 미소를 지었어. 그 미소엔 걱정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지. 하나는 길게 말하지 않았어.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어. 여기 좋은 소식이지, 그치? 나는 몇 초간 숨이 막혔어. 방 안의 모든 게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어. 물탱크 트럭 소리가 멀리서 울리고 복도에서 들려오는 들고양이 울음소리, 멀리서 우는 수탉 소리, 그리고 언니, 서하나가 생애 처음으로 엄마가 된다는 사실. 서울에서 반대편 지구에 떨어진 낯선 땅에서. 기쁨이 가슴을 채우자마자 이내 불안이 스며들었어. 언니, 몇 주 됐어? 하고 물으니 하나의 목소리는 안개처럼 흐려졌어. 한 6주 정도 된 것 같아, 세진아. 언니는 무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 긴 손가락으로 베개 솜을 살포시 쓰다듬는 그 동작이 너무 한국적이었지. 부드럽고 절제되었지만 감정이 가득 담긴. 평소 감정 표현이 드문 언니인데 그 눈동자엔 믿음과 불안이 교차하고 있었어. 다음 날 점심 내내 나는 언니의 긴 문자를 받았어. 말릭은 내가 임신 소식을 전했을 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안아주기만 했어. 너 혼자가 아니야 라고 속삭이긴 했지만 사실 그도 걱정이 많은 거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 때문에. 말릭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니까 기쁨과 걱정 사이에서 어떤 말을 꺼내야 좋을지 몰랐던 거야.
아이를 키우려면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 직장은 어떻게 유지할지, 현지 사회의 편견과 언니 가족 반응은 또 어떻게 감당할지. 며칠 뒤 첫 위기가 닥쳤어. 언니가 일하던 NGO에서 이렇게 문자가 왔대. 현지 파견 직원이 임신했다는 사실이 전문성에 영향을 주며 논란이 될 수 있어 계약을 해지합니다. 나는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확인하며 얼굴이 얼얼했어. 언니는 이곳에 자리 잡으려고 앞길을 포기해온 사람인데 이제 일자리도 평안도 다 날아간 거였어. 그날 밤 왕복 오토바이 소리와 사이렌이 어우러진 그 조그만 판넬집 방 안에서 언니는 노트북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다 배를 끌어안고 말없이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 심야에 언니가 전화했어. 세진아, 나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돈도 없고 계약도 없고. 언니는 말을 삼켰어. 그리고 엄마가 내가 그 사람과 애를 갖게 된 걸 알면 절대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나는 등골이 오싹했어. 한국 엄마라면 늘 사회의 맑은 눈으로 보여야 한다고 강조하셨으니까. 다음 날 아침 우리 엄마가 나에게 걸어온 전화는 얼음장 같았어. 내 딸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아니? 네 미래를 잘 꾸려줄 기회를 마련해 줬더니. 그리고는 툭 끊어버리셨지. 언니는 부모님과 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고함과 비난뿐이었어. 바로 돌아와. 가족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 이렇게 살게 둘 순 없어. 언니는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간신히 참으며 귓가에 맴도는 욕설을 견뎠어. 언니가 진짜로 울음을 터뜨린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 항복의 눈물이 아니라 가슴을 파고드는 고통의 눈물이었지. 일주일도 채 안 돼. 말릭도 개인 위기에 부딪혔어. 전 부인 사이에 있던 3살배기 딸의 양육권 소송이 터진 거야. 전 부인은 말릭이 언니 도우느라 딸을 돌보지 않는다며 전적인 양육권을 요구했어. 말릭은 변호사 선임, 법원 서류 준비, 생활비 마련으로 눈콧들 새 없이 바빴어. 나는 두 사람에게 닥친 중압감을 알기에 어느 오후 언니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 그가 창밖을 보며 말하더라. 내 딸을 지켜야 해. 네가 이해하겠지? 언니는 대답했지. 이해해. 하지만 난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어느 날 영상통화를 켜니 언니는 작은 마당에 놓인 철제 의자에 움츠린 채 앉아 있었어. 밤 공기가 서울 겨울보다 더 차갑다며 몸을 떨었지. 언니가 속삭였어. 세진아, 나 네 곁에만 있으면 다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아니더라. 문이 하나둘 닫힐 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깨달았어. 나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 그저 언니 혼자 아니야. 비록 수천 리 떨어져 있지만 난 여기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 이대로 아무 계획 없이 있다간 언니와 말릭 모두 먹고 살 길이 막히고 말릭은 딸 양육권도 잃을 수 있어. 집으로 돌아가려 해도 엄마는 용서하지 않고 계약하려 해도 기회는 없어. 어디 하나 선택하기가 너무 어려웠지. 그날 밤 한참 자다가 언니는 벌떡 일어나 발코니로 나갔어. 가로등 불빛에 칠흑 같은 하늘이 번졌고 언니는 창백한 손으로 배를 어루만지며 한숨을 길게 내쉬고 있었어. 그 한숨엔 예기치 못한 임신, 일자리 상실, 가족과 법적 문제, 모두 뒤섞인 무게가 담겨 있었어. 나는 알았어. 언니는 이제 세 갈래 길 앞에 서 있다는 걸. 선택지는 하나도 쉬운 게 없었어.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계획하지 않은 미래는 막막했고 그 사이에서 사랑이란 풍경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유리조각 같았지. 그날 밤 요하네스버그엔 부슬비가 끊임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마치 애도의 북소리 같았죠.
하나는 얇은 이불 속에 웅크린 채 낯선 복통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단순히 걱정에 잠 못 이룬 통증이 아니라 누군가 그녀의 창자를 비틀어 놓은 듯한 고통이었어요. 그녀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떨리는 손으로 이불 끝을 꽉 움켜쥐고 눈은 얇아진 속눈썹 자국만큼이나 바짝 좁혀졌습니다. 빗줄기는 여전히 창밖을 두드렸지만 하나 속에선 더 사나운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죠. 가슴이 마구 요동치고 처음 약혼자의 배신을 알았을 때처럼 냉기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하지만 이 통증은 원인도 적도 없이 그저 가슴 깊이에서 터져나오는 울음 같았어요. 허겁지겁 택시를 타고 이동한 이동식 진료소 앞에 도착했을 때도 빗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하나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려 피를 맺은 듯 했죠. 젊은 간호사는 위험 신호를 알아채고 재빨리 응급실로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좁고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은 하나의 머리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었어요. 그때 말리기 젖은 우비를 그대로 입은 채 나타났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으로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하나를 꼭 껴안고 다급히 물었죠. 괜찮아? 어떡하지? 의사는 어디 있어? 하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고개만 끄덕였다가 저었다가 두 손은 배를 감싸 안은 채 마치 무언가를 붙잡으려는 듯 했습니다. 곧 의사가 나타나 알렸죠. 태아 심장이 며칠 전부터 멈췄습니다. 지금은 심장 박동이 없어요. 응급처치는 하나 씨 건강을 위한 것뿐 아이를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는 멈칫했습니다. 눈은 크게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녀 안의 모든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 이미 작은 생명이 있었지만 이제는 영원히 떠나버렸다는 사실 앞에서 그녀의 가슴은 찢어졌어요. 숙소에 돌아온 하나는 침대에 엎드려 펄펄 울었습니다. 시멘트 바닥과 비가 섞인 진흙이 눈물과 함께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죠. 말리근 곁에 앉아 말없이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토닥였습니다. 마치 어릴 적 어머니가 상처를 입었을 때 자신이 위로해 주던 것처럼요. 다음 날 아침 하나는 붉어진 눈으로 눈을 떴습니다. 피곤에 지친 얼굴엔 생기가 전혀 없었고 커피 한 모금도 들이키지 않은 채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었어요. 말리기 따뜻한 닭죽 한 그릇을 가져왔지만 하나는 그저 뚜껑만 잡고 식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말릭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지켜봐 주었죠. 며칠 동안 하나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불을 끄고 이불을 머리 끝까지 당겨 얼굴을 가린 채 세상과 단절된 듯 지냈어요. 저녁이 되면 말리기 밥과 한국에서 자원봉사자가 보낸 김치를 놓고 나갔지만 하나는 젓가락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빗소리만 점점 잦아들었어요. 제가 매일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언니, 그거 괜찮아? 언니는 한숨만 길게 쉬며 대답했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나는 당장 달려가고 싶었지만 지리적거리가 모든 말을 무의미하게 만들더군요. 그래서 겨우 용기를 내서 위로했어요. 언니는 이미 너무 강했어. 이제는 언니 자신을 위해 힘을 내도 돼. 언니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죠. 동생인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은 너무 작았으니까요. 사흘이 지나서야 언니는 이불을 걷어 올리고 앉았습니다. 어지럽게 널브러진 옷가지와 열리지 않은 약 상자, 정리되지 않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죠. 그럼에도 하나는 작은 액자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부천에서 열린 불교 음력 7월 보름에 엄마와 찍은 사진이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유리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절대 잊지 않을게. 엄마, 나는 널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말릭은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이는 우리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어. 하지만 하나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로가 오히려 마음을 더 짓누르는 듯 했던 거죠. 한동안 하나는 잠 못 드는 밤을 보냈습니다. 미래를 떠올리다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죠. 남아프리카로 온 것이 모든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저 고통만 가져왔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내가 임신한 건 이기적인 걸까? 아이가 우리 미성숙한 부모의 짐을 짊어질 자격이 있을까? 라는 질문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죠. 말릭은 단 한 걸음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그녀의 옆에 앉아 하나의 일기장을 읽었어요. 그곳엔 복잡한 감정과 과거의 기억, 그리고 부서진 미래에 대한 희미한 희망들이 적혀 있었죠. 그는 딸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이 어려움은 우리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과정일 뿐이야. 어느 날 오후 빗줄기가 그친 뒤 말릭은 하나를 데리고 숙소 뒤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화분 하나를 건넸죠. 야생 장미였어요. 널 위해 준비했어. 꽃이 시들어도 다시 피울 씨앗이 남아있잖아. 하나는 가녀린 꽃잎을 조심스레 쓰다듬으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자신도 이처럼 부서졌지만 틈새에서 피어날 수도 있겠다고.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줘서. 그 순간 하나는 어둠에서 나와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억지 미소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눈빛엔 더 이상 공허함만 있지 않았어요. 꽃을 꼭 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축축한 흙 냄새와 새로운 시작의 기운을 느끼면서요. 밤이 되자 하나는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이메일을 열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보기 시작했죠. 전처럼 스트레스 많은 일이 아니라 소규모 온라인 한국어 강사 자리였습니다. 급여는 적당했지만 최소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였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엄마, 저 처사이를 잃었어요. 하지만 이제 제 삶을 다시 정리하려 해요. 괜찮을 거예요.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말릭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텅 빈 숙소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언제나 그녀를 다독여주던 이해와 사랑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하나는 처음으로 희미하지만 확실한 희망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 그리고 아직 모양은 알 수 없지만 찾아올 미래를 위해 조금씩 견딜 수 있겠다는 다짐을 말이죠. 한바람이 휩쓸고 간 뒤 요하네스버그는 다시금 의연해진 듯 했다. 갈라진 흙길 위로 아침 햇살이 쏟아지고 작은 새들의 지저귀이 맑게 울려 퍼졌다. 하루가 밝자 하나는 이른 기상으로 눈을 떴다. 베란다 차양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방안을 꿀빛으로 물들였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지붕 위를 두드리던 빗소리 대신 따스한 공기가 가슴 깊이 스며들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들장미 한 송이가 눈에 들어왔다. 앙상한 줄기 끝에 살포시 핀 연한 복숭아빛 꽃잎이 은은한 향기를 머금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했다. 하나는 꽃잎 위에 손을 얹고 어릴 적 어머니가 읽어주던 불경 구절처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모든 것은 변한다. 만물은 늘 흐른다. 오늘 하나가 입은 건 변형한 한복 저고리였다. 몇 주 전 자원봉사 언니가 선물한 면 소재 한복이었다. 저고리 고름에 달린 작은 놀이개가 반짝였고 손목에는 말리기 건넨 붉은 실팔찌가 가녀린 운명을 이어주는 상징처럼 감겨 있었다. 하나는 느긋한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붉은 흙을 밟고 마을 길을 따라 걸었다. 허름한 좌판 앞에서 시장 정리를 하던 몇몇 아주머니들이
하나마마니 하고 상냥하게 인사했다. 하나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안녕하세요 인사를 건넸다. 곧바로 오늘 수업이 열릴 낡은 교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말리기 직접 고쳐놓은 곳이었다. 바닥엔 파란 비닐 매트가 깔리고 테이블과 의자가 소박하게 놓여 있었다. 오늘부터 한국어와 영어를 무료로 가르칠 거야. 칠판 위에 하나가 크게 썼다. 나의 이름은 하나입니다. 제 이름은 하나예요. 그리고 영어로 My name is 하나. 학생들은 하나의 말을 따라 천천히 반복했다. 서툰 발음에도 눈빛은 반짝였다. 뒤편에 앉은 작은 소녀는 본인의 첫 한국어 문장을 뽐내듯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나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아 가벼운 진제절를 했다. 한국식 존중의 인사였다. 수업이 끝난 뒤 한 꼬마가 다가와 작은 손을 내밀었다. 선생님, 오늘 최고였어요. 하나는 눈가가 촉촉해지며 무릎을 굽혀 아이의 어깨에 살포시 손을 얹고 속삭였다. 너는 잘할 거야. 오후가 되자 하나와 말릭은 마을 인근 들판으로 향했다. 인쇄된 교재를 널기 위한 작은 건조대를 설치해야 했다. 말릭이 사다리 위에서 종이 집게를 걸고 하나는 아래에서 하나씩 건네며 지난날 서울국립박물관의 어미곰상 이야기를 꺼냈다. 어릴 때 무섭기도 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에 남았어. 말릭은 장난스레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그 눈빛엔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하나는 곧장 목욕 대신 작은 거울 앞에 앉아 머리를 감았다. 시원한 물줄기가 긴장으로 뭉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고 지나갔다. 전통 한지 수건으로 물기를 닦으며 얼굴을 들여다보니 여전히 잠 못 이룬 밤의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입겐 온기가 돌았다. 저녁에는 한층 더 넓어진 기숙사 방 한쪽에 가야금을 꺼내놓았다. 봉사온 한국 학생들이 빌려준 악기였다. 꿰어놓은 줄을 가볍게 뜯자 맑은 울림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흩어졌다. 어쩌면 복도 끝 고양이들까지 멈추고 귀 기울였을 것이다. 하나는 눈을 감고 가야금 소리에 자신을 맡겼다. 문화의 맥박이 온몸 구석구석으로 스며드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하나는 오랜만에 일기를 쓰기로 했다. 붓펜을 든 그녀의 손끝에서 몰스킨 공책이 새 언어, 한국어, 영어, 스와힐리어로 채워졌다. 첫 문장을 빼곡히 적었다. 새 삶의 첫날, 나는 잃었지만 또한 찾았다. 수업의 떨림, 아미나의 환한 미소, 가야금 선율의 울컥한 눈물, 그리고 가장 어두운 날에도 곁을 지켜준 말릭의 인내를 기록했다. 그리고 마무리했다. 길은 멀지만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모든 상처는 내겐 강인한 기억이 될 것이다. 그날 밤 내가 영상통화로 본 하나는 방 안가득 선명한 촛불 아래 있었다. 전통 도자기 병에 꽂은 작은 초들 사이로 그녀의 얼굴이 환히 빛났다. 눈갠 희망에 맺힌 물기가 반짝였지만 고통이 아닌 다가올 날들에 대한 기대였다. She whispered. 새로운 나는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 나는 폐허 속에서도 꽃을 피울 거야.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하나는 이미 새로운 시작의 정점에 서 있었다. 붉은 흙 위에 사랑과 희망의 씨앗을 뿌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1년 전 슬픔의 비가 내리던 날이 지나고 남아프리카의 땅은 다시 건기로 접어들었어. 바싹 갈라진 붉은 대지는 오히려 태양빛을 받아 생기를 되찾는 듯 했지. 하나와 말릭은 법이나 제도 같은 건 전혀 따르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가족을 만들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함께 집을 일궈냈어. 오늘은 둘만의 비공식 의식을 치르는 날이야. 교회도 조상 재단도 없이
말리기 말끔히 쓸어둔 작은 마당 한쪽에 하얀 비닐을 깔고 원주민 여성들이 선물한 알록달록 종이 꽃가지들을 둘러 세웠지.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하나가 옥색 놀이개를 올려두었어. 장수와 행운을 뜻하는 한국의 전통 상징이지. 말릭은 그 곁에 한국어와 스와힐리어로 서로의 이름을 새긴 작은 찻잔 2개를 놓았어. 하나의 친구들, 즉 반친구 몇 명이 꼬치빵과 말린 과일을 가져왔고, 말릭의 예전 깨끗한 물, 프로젝트 동료들도 몇 명 왔어. 근처에 사는 한국 채식 식당 부부는 직접 담근 김치를 가지고 왔지. 온기가 가득한 작은 연회 같은 분위기였어. 나는 세진이라고, 하나의 절친이자 이 이야기의 화자야. 수줍게 가장자리에 서서 하나가 오롯이 흰 고홍치마 한복을 차려입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모습을 바라봤지. 손에 든 것은 구름과 물결 문양이 새겨진 한국 전통 접이부채. 마치 폭풍 속에서 하나의 마음을 실어 나르는 돛 같았어. 맞은편의 말릭은 시원한 린넨 셔츠 차림에 원주민 장인이 만든 은반지를 끼고 조용히 서 있었지. 의식은 한국식 인사로 시작됐어. 둘 다 가볍게 허리를 숙여 인사를 나누고 하나가 작은 다관에서 차를 따랐지. 그 차를 말릭에게 건네자 그는 살짝 입술을 적시고 차 향을 내쉰 후 미소를 띄었어. 말없이 맺는 서약이었어. 인생이 짜건 달건 한 모금씩 나누며 함께하겠다는. 음악은 섬세하게 배치됐어. 하나 반의 어린 소녀가 칼림바를 켜고 하나는 가야금을 잠깐 연주했지. 두 악기의 울림은 한국과 아프리카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어 별 한 점 없는 밤하늘 아래 잔잔히 퍼졌어.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소리를 들었어. 말이 없는 의식이었지만 가장 선명하게 마음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지. 서약을 나누는 순간 말릭은 한 장의 작은 종이를 꺼냈어. 한국어와 영어, 스와힐리어로 번역된 글귀가 쓰여 있었지. 그가 천천히 읽었어. 당신은 어둠을 헤치고 나를 이끄는 빛입니다. 나는 당신이 기대도 되는 든든한 어깨가 될 것입니다. 폭풍이 치건 찌는 더위가 닥치건 우리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는 눈가가 촉촉해지자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 무릎을 꿇고 그 종이를 말릭의 가슴에 살포시 올린 뒤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지. 당신은 내가 돌아갈 보금자리입니다. 나는 당신이 안심할 품이 됩니다. 순간 여기저기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 원주민 여성들 몇 분은 눈물을 훔쳤고 나는 언니라며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지. 하나가 내 손을 꼭 잡아주었어. 그 손길엔 수천 번의 걱정과 수천 번의 바람이 담겨 있었어. 의식이 끝나고 모두 둘러앉아 한 상을 나눴어. 김치, 전통 송편에 현지 전복향을 살짝 얹고 바나나 잎에 쌓인 찰밥까지. 밥 먹으며 노래하고 웃다 보니 밤이 깊어졌지. 하나는 스와힐리 음악에 맞춰 아리랑 몇 소절을 춤추었어. 모래 위에 찍힌 발자국이 마치 아이의 첫 축제 같았어. 마지막 순간 말릭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 검은 오칠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더니 열었지. 그 안에는 빨간 실로 따아 만든 팔찌가 있었어. 한가운데엔 연꽃 무늬가 새겨진 빛이 구슬이 박혀 있었지. 말릭이 목소리를 떨며 말했어. 하나, 당신은 너무 많은 폭풍을 견뎌냈습니다. 이 반지가 당신에게 내 사랑이 변함없음을 늘 일깨워 주길 바랍니다. 하나는 고개를 숙여 반지를 받아들고 말릭의 손목에 살포시 감아주었어. 그건 곧 서로에게 건네는 새 서약이었지. 말릭은 그녀의 손을 잡아 입맞춤했어.
박수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 다음 날 하나는 작은 교육 프로젝트 팀장으로 공식 합류했다는 소식을 들었어.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수업이었지. 그녀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활짝 웃었어. 엄마, 나 새 일 맡았어. 정말 행복해요. 마지막으론 둘이 함께 빨간 실팔찌를 오래된 아카시아 나무 옆에 묻었어. 두 손을 포갠 채 땅을 덮으면서 하나가 속삭였지. 이곳에 희망의 씨앗을 심어요. 비가 오고 건기가 와도 사랑은 여전히 자랄 거예요. 말리기 나지막이 덧붙였어. 그 새싹이 자라듯 우리 가족도 자랄 거예요. 흩날리던 종이 꽃 한 잎이 구덩이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어. 마치 작은 축복 같았어. 가족은 영화 속 아름다운 배경이 아니에요. 눈물과 웃음, 그리고 우리가 심은 희망의 씨앗으로 스스로 지어가는 우리 집이죠.